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속덕 14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잠깐 텔레비 봤더니 골 때리는 그녀 재방송하나요? 재방송하던데. 화제요, 화제. 아나콘다에서 아나 역할을 맡고 있는 네. 주신 아나운서. 네. 어떻게 봤어요? 축구 실력. 우리 주바페의 축구 실력. 아니 축구 실력이랄 게 없어요. 요즘 맹훈련 중이라던데. 네, 맹훈련한 어제도 한 4시간인가 5시간 한 것 같은데. 훈련은 누구랑 해요? 거기 감독님이랑 현양민 감독님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 훈련하는 연습장에 있는 감독님이 봐주시거든요, 같이. 그분한테 개인 훈련 아니면 다 같이 훈련? 다 같이 훈련하기도 하고 개인 훈련 따로 하기도 하고. 현영민 감독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 뉴스 네. 감독 선임되셨던데 같이 네, 하신다 하더라고요. 겸임? 네. 별로 애정이 없구나. 네? 아니에요. 아나콘다 그 걸그룹 세던데요. 톱걸인가? 탑걸? 아니 탑걸. 탑걸보다 원더우먼이 훨씬 셉니다. 원더우먼은 오늘 나와요. 송소희 씨랑 황소연 씨 있는. 네. 오늘 나와요, 오늘. 왜 원더우먼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송소희 거기는 씨는 공통점이 없는 그룹 팀이에요. 원더우먼. 네. 그러니까 다른 팀은 뭐 가수, 저희처럼 아나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공통점이 없는 네, 뭐 약간- 댄서 한번 약간 최정의 힙합, 느낌? 네. 최정의 느낌? 근데 걸그룹들 보니까 역시 그 댄스 하시던 분들이랑 몸을 체력이- 써본 체력이 분들이어서 맞아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나콘다. 우리는 뭐 몸 써본 사람, 근데 뭐 은영 언니나 태진 언니나 그 정연 언니는 목을 썼잖아요. 몸을 아니 안 근데 쓰고. 다 무용과 출신이고 막 체육 이런 거 아. 출신이셔가지고 그래도 좀 나아요. 나아요. 그렇군요. 음. 잘 되길 바랍니다.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던 거하고.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음. 네. 머리로는 알죠. 뭐 다 알죠 룰. 근데 몸은 그런 거 모르고 이 경기를 볼 때 이렇게 볼 때는 이 그림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로 많이 공만 하잖아요. 본다는 거. 공만 보고 사람을 못 보고 공만 쫓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공 맞고 터치라인 나가는데 도대체 상대 팀을 맞고 나갔는지 우리 팀 맞고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공만 보고 다니니까 그런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그 우리가 주로 이제 축구할 때 얘기하잖아요. 빈 공간에 패스를 해라.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볼 틈이 없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해야죠, 패스는. 근데 패스는 앞으로 해야죠. 그런 거 근데 뭐 저는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씩 나아져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팀워크는 어떻게 느껴져요? 팀워크는 아직 맞춰가는 중이어가지고 그땐 진짜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하고 바로 경기 뛴 거거든요. 첫날 만나가지고 조기 축구에 용병 부른 것처럼 네. 그날 그냥 와서 그냥 공 몇 번 차보고 자 경기야 이래가지고 경기한 거였는데 첫 경기는 끝났죠. 예. 첫 경기 탑걸한테. 네, 탑걸 끝났고 결과는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볼만 했는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골 넣을 수 있었던 찬스가 몇 번 있긴 있었는데 넣어야 할 때 넣어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막는 것도 막았었어야 되는데 다 이게 자승자박으로 돌아오네요. 이게. 이게 역습 찬스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주시은의 줘가지고. 적은 주시은. 주시은 대 주시은. 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럼요. 그 기술이고 뭐고 그게 풋살 구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그러니까 경기장이 작아서 오히려 체력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농구장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네. 공격하면 바로 수비 그냥 막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 축구장에서 하면 오히려 경기장이 넓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 포지션. 봐가지고 서서히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풋살 구장에서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네, 해봤는데. 진짜 패 터지는 줄 알았고 어. 저는. 그러니까 그게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머리로는 이미 저기 쫓아가서 막고 있는데 몸은 쫓아가지를 못하고 답답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체력이 없으면 기술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축구는 특히 더 네, 그렇죠. 무조건 체력부터 키우라고 하시는데 뭐 저는 맨날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뛰려고 하니까 뭐 이불 체력이 안에만 하루아침에 있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CPU를 갖고 있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켜지지 않습니다. 네.
곧 방전되는 게 오늘 방송에 나올 박항서 감독이 배터리로 그냥 네.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인데. 오늘 나와요. 음. 쉽지 않아요 축구. 알겠습니다. 추시훈 아나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일 예, 거예요. 축구를 네. 직접 경험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리그를 한다라는 거는 또 좀 다른 부분. 승부를 네. 한번 대회니까. 겪어본다는 거. 아니 이제 한 지난주까지는 너무 아파가지고 우울했는데 이제 아픈 게 일상이 돼서 멍드는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고관절 멀쩡하고. 이제 고관절 괜찮아졌고 맨날 집에 와서 뭐 진통 소염제 먹고 아이스 찜질하고 선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스 찜질하고 뭐 이렇게 안티프라민 발라가지고 마사지하고 이런 거 이제 그 나중에 일상이 그 있어. 아이스박스 같은 거 냉동 거기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근데 그거 그거 피로 회복하는 좋대. 거. 그거 좋대. 한번 한번 해보시긴.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피트니스에 있는데 꽤 있는데. 좋대요. 피트니스 센터에. 아. 경기하고 한번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 이야기로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리뷰 방송. 다음 주부터는 그 경기 승무패와 그것도 저희가 해서 볼까요? 전술도 아,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 전술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 네. 아나콘다에 걸기 힘들어지고 있어 갈수록. 네, 우리 광탈하면 안 되는데. 자, 지난주 우리 축덕 토토부터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요? 사이좋게 다 2개씩 맞췄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너무 이변이 많아서 네, 그리고 맞추기 골이 진짜 힘들었던 많이 것 터졌던 골이 다득점 진짜 많이 경기. 서울 울산 서울이란다. 전북 울산 승리 빼고는 다 예측 불허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도돌이님 주보 앞에 골대녀 화이팅! 화이팅! 아이,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심님 주보 앞에가 왜 거기서 나와? 어제 골대녀 보고 내 눈을 의심함. 축구를 많이 알다 보니 몸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는 듯. 아나콘다 본선까지 고고고 부상 조심하세요. 골대녀 현직 선수인 주바페께 질문이 있습니다. 시즌 1 때 개벤저스 등록 선수 7명, 나머지 5팀 각 6명씩이었는데 이번 시즌 2에는 등록 선수가 몇 명인가요? 신생 3팀을 보면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대녀 리그의 등록 선수 규칙이 궁금합니다. 있나요? 규칙이? 저희가 일단 5명이긴 한데요. 아직 방송이 안 나왔지만 한 명씩 더 이제 늘어납니다. 추가 왜냐면 멤버가. 교체 선수가 없어가지고 5명이 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체 입이 선수- 거칠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축구 아니. 하시면서. 아니. 거칠어지고 좀 이렇게 많아지네 이 말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방송에 공개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또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장진석 씨, 울산은 아챔도 포항에게 지고 FA컵도 전남에게 지고 리그도 2위. 이러다 트래블은커녕 3마리 토끼 다 놓치게 생겼네요. 그리고 FC 아나콘다 주바페도 화이팅! 주바체라고 쓰셨네요. 라이팅이라고 쓰셨어요. 라이팅. 써야죠.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그러게. 약간 궁금하네요. 햄레이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골대녀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자주 회자되네요. 주바페 혹사 논란은 본인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부상 조심하고요. 이게 아나운서에게 해야 할 말이 맞는지는 좀 헷갈립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주춘주춘을 지상파 황금 시간대에 TV로 보니까 왠지 모를 반가움과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MC가 배뚠뚠이야. 잘못됐어. 어디 내놔도 부끄럽죠. 네. 베텐 멤버들이 거기서 또. 우리 잘해요. 소 잃고 뇌 약간 고침. 이승우 국내 복귀 검토하나 보네요. 이승우 형이 수원 삼성과 수원 FC 방문 인증 사진 올리는 거 보니. 뭐 대답해드려요? 소식이 있나요? 아니 이거 근데 지금 늘 타진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근데 뭐 이승우 선수 형이 에이전트를 하면서 수원 삼성과 수원 FC를 자주 방문하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 이야기만을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 선수도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꼭 이승우 선수의 뭐 이적이 거의 뭐 임박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승우 형이 에이전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SNS에 올린 페라리인가 차? 네네, 그 차는 누구 차인지 아나요? 네. 그게 궁금하던데. 네. 뭐 그냥 뭐 누가 주차를 거기다 했을까? 돌아다니는 짤을 갖고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네, 다음이요. 엄브렐라님, 황의조 빠지면서 김건희를 뽑다니 제주 주민규는 왜 안 뽑는 건지. 네, 뭐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스트라이커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제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파이널전 6안 경기를 잘 보고 좋은 소식이 들려서 문의드립니다. K3 김포 FC가 K2 진출 의견을 발표했던데요. 재정 그리고 법인화 등 조치 및 성적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시점에서 K2 진출 발표라. K3, K4 창단은 많고 팀 해체도 있는 상황에서 K2 진출팀이 생겼다니 다행인 소식입니다. K2 진출 의향 및 K3, K4 진입 희망 구단 소식이 궁금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뭐 질문이 나오기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그래서 김포는 지난달 아마 초에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난달에 결국 결론이 나서 창단을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조금 남은 뭐 절차들과 내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일단은 프런트 수가 현재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통 프로팀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런트가 아무리 적어도 20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8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런트들을 잘 충원을 또 해야 나가야 리그를 내년에 일단 무사히 치를 수 있을 테고요. 더 중요한 건 선수겠죠. 그 무엇보다 지금 선수가 중요할 텐데 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신생팀이 사실상의 창단이 되는 경우에는 뭐 FA 선수 국내에 원래 우리는 또 이상한 또 로컬 룰 때문에 우리에 맞는 로컬 룰 때문에 FA 선수도 국내에서 국내 이적을 할 때 이적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생팀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창단 그리고 다음 내년에 이제 참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 2부 리그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지난달 방송에서 했었는데 조금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셜 파트너라는 걸 통해서 명칭 사용권을 준다든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파트너를 통해서 명칭 사용권을 준다든지 스페셜 파트너를 통해서 뭐 홍보 권리를 또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들을 좀 판매하면서 쓰려고 하고 있고 천안종합운동장의 경기장 명칭 사용권도 뭐 지금 대구은행이 대구의 그 경기장의 운영권 이름권을 갖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200대 기업과 공기업에 박상돈 시장이 서한을 보냈답니다. 직접 이런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천안의 명칭 사용 구장 말고 네. 팀의 명칭 사용권을 그렇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전 굳이 하나씩- 천안이라는 걸 안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그럴 수도 정도예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K리그는 천안 뭐 이런 네, 뭐 식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시민구단이잖아요. 일단 천안이. 그렇죠. 그러면 시민구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조금 다 FC로 가지 않나요, 시민구단? 뭐 그래 수원 맞죠. 삼성이나 뭐 그런 식으로는 대전 가요? 하나 시티즌 이런 거 아닌 이상 심지어 사실상 기업구단이 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구단명을 그러니까 기업명을 쓰지 않죠. 팀 이름에.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뭐 제 생각에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본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렇죠. 야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지만 키움처럼 네. 히어로즈라는 팀을 남겨놓고 앞에 이제 명칭을 판매하는 네. 그런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네, 뭐 일단은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게 돼서 이제 2023년이 되면은 1부 리그 12팀, 2부 리그 12팀 체제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되죠. 구색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그럼 앞으로 물론 뭐 팀 창단이라는 게 단순해 그 뭐 1, 2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더 먼 미래에 만약에 어떤 팀이 2부 리그에 또 가입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 프로축구의 창단을 의사를 밝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기존에 있는 팀이 빠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부 리그보다 꼭 2부 12팀으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2부 리그가 더 많을 수도 있고. 2부 리그를 더 많게 하려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네. 네. 장차 먼 후에는 뭐 K1부터 K7까지가 디비전을 나눈다는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그게 하고 있나요? 어렵죠. 마치 이제 영국 축구도 네. 1부부터 뭐
12부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사실상 3부까지인가요? 4부죠. 4부 4부까지를 체제로 예, 프리미어리가 있으니까. 네, 그 영국 축구 리그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아마추어 넌리그 풋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부, 5부, 6부, 7부 간에 있지만 기준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부, 그러니까 5부에 있던 팀이 바로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4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규모는 이 정도로 갖춰야 되고 스탠드는 이렇게 갖춰야 되고 프런트 수는 최소 몇 명이어야 되고 구단의 조건들을 갖춰야지 그때는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K리그도 3부 리그, 4부 리그, 5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올라오는 시스템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 프로리그 관장하는 일단 주체가 다릅니다. 1, 2부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관할을 하고 그 이하는 K3, K4로 내려가면은 여기는 대한축구협회가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뭐 좋은 성적과 함께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다음이요? 이경섭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겨울 K리그 구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동계훈련을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각 나라마다 방역 지침이 변동되면서 이에 부합하면 국내외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 구단들도 다가오는 동계훈련을 해외에서 하는 구단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보통 프로축구의 동계훈련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1월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뭐 소집을 1월 초에 하죠. 1월 첫 주에 소집을 해서 국내에서 잠깐 이제 웜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따뜻한 나라에 가서 체력을 주로 만드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국내 잠깐 들어왔다가 2차 때는 가까운 뭐 일본 같은 곳에 가서 연습 경기 위주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좀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요런 겨울에 1월과 2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였으니까 당연히 나갈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근데 1차나 2차 중에 한 번 정도는 나가려고 하는 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근데 아직은 뭐 갔다 왔을 때의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의 또 방역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뭐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본다면 일본이 FC 서울이 늘 2차 전지 훈련을 일본 쪽으로 갔었는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 2차 때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따뜻한 지역으로 좀 많이 갔었죠. 또 현대자동차와의 그런 모기업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브라질을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네. 우리 콘테 그거부터 해야죠. 감독부터 음. 가보겠습니다. 제목 누누의 눈물 누자 쓰셨어요. 우리 뽕 요즘 작가님께서. 한자 잘 써야 됩니다. 누누의 눈물이란 얘기죠. 누누의 누. 콘테 감독의 콘인가요? 그러면 콘테 감독 오자마자 반긴 팬과 선수단. 뒷부분은 그냥 대충 쓰신 것 같고요. 누누의 누는 고민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고민했나요? 아니면 댓글 보고 썼나요?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정찬 기자가 지금 책을 하나 들고 왔네요. 유럽 축구 명장의 전술. 근데 뭐 콘테에 대해서 사실 뭐 콘테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많이들 뭐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콘테가 오면은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사용될까? 그렇죠. 제일 궁금하죠. 그게 제일 그게.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또 그래서 좀 뭐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투톱을 선호합니다. 수비는 3백. 352. 네, 352.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었죠. 참 옛날 전술인데 어찌 보면 그렇죠. 352가.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과 맨유 지난 주말의 경기가 사실상 양팀 감독의 단두대. 단두대 캐삭방. 매치였잖아요. 누군가는 지면은 아무튼 경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무승부를 했다면 제가 볼 때 둘 다 경질이 될 수도 가능성도 있었던. 그렇죠. 아무튼 그때 이제 나온 표현이 뭐였냐면 솔샤르 감독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콘테와 맨유가 또 엮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솔샤르 감독이 졌다면 콘테가 맨유로 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이
콘테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을 콘테의 전술인 351을 씀으로 해서 피했다. 아. 콘테 전술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나갔네요. 나도 할 줄 아는데 내가 보여주면 되지. 이런. 실제로 맨유가 이번 시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드물게 3백 전술을 썼고 그렇죠. 그리고 투톱을 썼는데 카바니와 호날두죠. 두 조합이 70살이 넘습니다. 두 나이를 더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근데 가장 잘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표현들도 나왔어요. 올 시즌 유럽 투톱 중에 가장 늙은 조합 아니냐. 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베테랑이라 하죠. 네. 해결했죠. 그렇죠. 정말 해결을 잘했고 수비도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콘테의 전술로 인해서 본인은 승리를 하면서 콘테가 오는 걸 막았고 그 콘테가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과연 근데 그게 승리일까? 그쵸. 맨유와 토트넘 사이에. 맨유 팬들 자조적으로 이거 이겼으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오히려 승리한 거는 토트넘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누 감독이 마지막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도 토트넘이 감사합니다. 위너다. 콘테 감독은 뭐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첼시 그러니까 우승하고 그만두기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 지난 시즌도 그랬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네. 어쨌든 첼시에서도 우승한 다음에 일단 구단 수뇌부하고 싸워. 그리고 팬들한테도 좀 많이 비난을 받던 부분도 있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런 부분. 고집이 세죠. 네. 세죠. 뭐 지금 다시 이제 안 쓰는 선수는 절대 안 쓰고 네. 이름값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강성 스타일이죠. 네, 강성 스타일이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감독들의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 이렇게 좀 뭐 지장이냐 덕장이냐 그렇게 보면은 지장에 그래도 범주에 들어가 있는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 졸업 논문이 심리학 그 관련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 심리 트레이닝에도 굉장히 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때로는 과격하죠. 그래서 뭐 지금 다시 화제가 되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앙리하고 한 인터뷰인데 앙리가 만약에 너는 네 팀에 네 기준에 맞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선수 행동이 뭐 네 기준에서 벗어난 선수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특유의 그 이탈리아 억양으로 I pretend to kill him 이렇게 얘기하죠. 죽여버려야지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걸 선호한다. I prefer로 했구나. 프리퍼겠죠. 프리팬들은 뭐 네. 하는 척하는 거구나. 그치. I prefer to 뭐 kill him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좀 다시 되고 있고. 아까 한국말도 이탈리아 발음으로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즉겹발이 뜨고. 네. 세다. 그래서 그러면 그 콘테 감독이 오게 되면 손흥민은 투톱으로 뛰게 될까요? 그렇게 뭐 되지 어떻게 않을까 프레임이- 싶어요. 그러니까 투톱을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독이 오면은 그 선수에 맞는 전술을 바로 짜는 스타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쓰는 포메이션의 선수들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톱을 쓴다면은 시스템을 쓴다면은 지금 그 토트넘에서는 투톱 자원으로 가용한 거는 손흥민과 케인을 쓰는 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을 조금 더 그러니까 전형적인 투톱보다는 조금 더 프리롤을 주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밑에서 혹은 그 케인하고 좀 자리를 바꿔가면서 때로는 케인이 손흥민을 도울 수도 있고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다 합작골을 노리고 있는 사실상의 최고의 콤비이기 때문에 그 콤비네이션을 잘 살리는 전술을 어떻게 보면 적합한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첼시에서는 투톱을 누구 썼죠? 첼시는 지루였나? 그때 누구였더라? 에이브라힘을 좀 썼었나? 첼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일단 유벤투스를 그러니까 일단은 콘테 감독이 제일 성공한 걸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유벤투스 시절에 이제 2013-14 시즌으로 평가받는데 당시에는 요렌테와 테베스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이제 에데르와 펠레 이런 선수들을 이제 최전방에 놓고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지도자죠. 그러면 근데 1년 6개월이에요. 계약 기간이. 뭐 이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좀? 그러게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짧은 거 다운받을- 아니에요? 네. 긴 건가요? 그런데 보통 감독한테 1년 반 안에 성적을 내라.
오히려 뭐 성적 안 좋으면 잘릴 기간이긴 해요. 1년 반이면. 근데 저는 근데 뭐 요즘에는 계약 기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채우는 경우가 많지 네, 않으니까. 네. 일단은 좁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잘하면 그러니까 선수 계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감독이 좀 잘한다. 그럼 바로바로 연장을 합니다. 계약 기간을 남기고도. 그래서 하긴 그런 연봉을 부분- 엄청 세게 줬으니까. 네. 1,500만 파운드, 240억 원.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여름에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도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결렬된 이유가 돈 때문이었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콘테 감독과 계약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결국에는 선수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테 아니라 콘테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죠. 네, 저 뭐 쉽지는 그래도 않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또 한 번의 공격적인 이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그런 게 약속이 네. 됐으니까 왔겠죠. 콘테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돈이라는 걸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성적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좋은 적재적소에 좋은 가격에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쉬울 것이냐. 그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에 팀의 이제 리크루팅 팀을 계속해서 선발하는 그 과정은 사실상 감독의 역량도 물론 있지만 구단의 철학과 구단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어떤 스카우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스카우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선수를 어느 정도 가격에 합리적인 그러니까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도 다 나름대로의 구단마다의 계획과 전략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인 영입을 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항상 주요 선수들만 빠져나가서 그 선수에 대한 향수만 남아 있지. 뭐 새로운 그 대안으로 들어와봤자 그 빈자리를 채워준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콘테 그래서, 감독도 뭐 이번에 저도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1627 시즌에 첼시에서 우승했을 때 멤버들을 보니까 탄탄하네요. 이제 그 투톱은 아니었고 당시에 쓰리톱처럼 썼는데 아자르, 디에고 코스타, 페드로였으니까. 디에고 코스타. 아자르 그 진짜 페드로. 프리미어리그 씹어먹던 그 가장 시절이잖아요. 잘하던 시절이죠. 예. 그때 아자르. 기본적으로 멤버가 받쳐줘야 뭐 성적이 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콘테 감독이 요구를 했을 것 같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움직이겠죠. 움직여야죠. 네. 기대가 되는 거. 네, 그래도 뭐 당장에 엄청난 영입은 없더라도 그래도 누누 감독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한번 또 확실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그 저는 경기 보면서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기사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감독이 떠나야 될 때라고 딱 느껴지는 게 이 선수들이 그 감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이번에도 거의 뭐 경질력이 뭐 일주일 전부터는 선수들이 대놓고 뭐 인터뷰나 SNS에서 그런 청소부가 감독이라도 네. 우린 최선을 다할 거다 뭐 이랬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경기 중에 보이는 거는 막 손흥민 선수도 좀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워낙 팀이 안 좋고 경기가 안 풀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점점점 약간 짜증이 는다고 해야 될까요? 동료 선수들한테 윽박도 지르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고 이렇게 이후에 뭐 케인과의 뭐 한번 언쟁이 붙었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누누 감독이 선수들한테도 되게 신임을 못 받고 있고 장악력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딱 떠날 때 취임했을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걱정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3연승으로 뭐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때부터 맞아. 그때도 그 제가 첫 주였나요? 네, 그때도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이 선수들과 이야기를 안 하성룡 한다. 기자가 극찬하던 때였죠. 맞아. 얘기 안 한다 했었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니고 물론 뭐 외신 보도된 내용이지만, 근데 이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좋은 지도자고 소통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뭐 말로 하는 게 또 소통의 전부는 아니라서 그게 꼭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그래도 소통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애초에 누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은 뭐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죠. 어쨌든 눈물을 남기고 누누 감독은 떠났고요. 네. 꼰대라고요. 꼰대란다네. 콘테와 함께할
토트넘. 꼰대 또- 이미지가 좀 있네요. 강하게. 꼰대 이미지가 있죠. 네. 고집 세고. 네. 어쨌든 성적은 뭐 결과물은 확실하게 내는 감독이니까 기대해볼 만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옵사이드로. 아깝게. 근데 참 옵사이드 룰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잖아요. 사실 거기서는 옵사이드가 큰 이렇게 옵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참 그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멀리서 기가 그렇죠. 막힌 패스로 라인을 멀리서 끌고 가는 게 달려들면서 아니니까. 라인을 만약 옵사이드로 했다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좁은 상황에서 살짝 앞에 있었다는 게 좀 옵사이드 룰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찼잖아요. 우리 잘 입장에서는 받아서. 그렇죠. 예. 예. 아니, 누가 그 상황이더라도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옵사이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옵사이드라는 거 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옵사이드라는 게 왜 축구에서 반칙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골키퍼 옆에서 골대 옆에 있다가 달려 나와서 넣어서 그런 거 뭐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나 박아놓을 수 있잖아요. 골대 옆에 한 선수를 그리고 뻥 차가지고 그 선수가 달려와서 공 잡아서 넣는 약간 이런 걸 전술적인 막으려면. 발전은 그렇게 네. 이루어진 게 맞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축구라는 종목의 이제 뿌리를 보면은 럭비하고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패스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 패스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드라는 거는 주합회 그 룰하고 네. 완전 공과 함께 전진하고 공과 함께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은 사람이 먼저 가서 있으면 안 돼. 공이랑 같이. 네. 럭비 보셨어요 혹시? 럭비는 패스를 자기보다 네. 뒤에 있는 선수에다 맞아. 해요. 뒤 혹은 옆. 그래서 네. 늘 그렇죠, 옆. 공을 중심으로 공과 함께 팀이 전진을 하는 거고 공과 함께 팀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그 초기의 럭비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초기의 축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격수를 6명, 7명씩 뒀습니다. 공과 함께 역시 축구도 전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비수는 뒤에 뭐 2명, 1명 이렇게 두는 것이고 6, 7명이 함께 전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6명이 함께 후퇴해서 그래서 굉장히 격렬했던 사실 종목 몸싸움도 엄청난 심했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공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스코틀랜드의 이제 축구 스타일이 공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공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런 게 패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건데 그러기보다는 패스를 하고 공을 소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이제 점점 축구에서는 발전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업사이드라는 개념은 그래서 왜 등장하는 거냐면 사이드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치사 뭐 쓸 우리 때 편에서 떨어졌다요. 온은 접촉해서 붙어 있는 경우를 온이라고 하고 오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테이크 오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옵사이드 라인 안쪽에 있는 선수는 우리 팀에서 떨어진 선수. 떨어진 선수. 그 뜻이구나. 나는 그 사이드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드에서 떨어진 선수라고 해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 그 경기 철학에 맞지 않는 반칙이다라는 데서 시작된 사실은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대 축구의 이런 점유라는 걸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황희찬 선수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잠깐 떨어져 있었던 것을 과연 팀에서 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거기 되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 약간 좀 야속하다는 느낌이 들어. 냉정하고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리고 뭐 비디오 판독이 없었다면 그때 골로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에 그야말로 걸린 거죠. 뭐 룰은 룰이니까 취소된 거는 뭐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팀은 이겼어.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다. 아쉽다. 아쉽죠. 너무나 다행인 건 팀이 이겼죠. 그래도 네, 이겼죠. 전반전에 2골 넣고 그걸 잘 지켰죠. 어쨌든 울버햄튼은 잘 나가고 있어요. 토트넘은 울보가 됐고.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골 넣었어요. 빅리그 첫 골이에요. 네. 좀 해외 간지는 힘들었습니다. 3년 됐는데, 그죠? 계속 뭐 우리는 2부 리그에서 골을 넣어서 그냥 1부 리그하고 있나 보다. 1부 리그 팀하고 경기에서도 골 넣고 이래서 그래서 빅리그 첫 골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맞죠. 제목을 써야 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3년 만에 빅리그 첫 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근데 길어지는 것도 좀 막고 싶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긴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는 그렇게 그냥 3년 만에 빅리그 첫 골로 가도 그냥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북에서 팀을 떠나서 유럽 진출을 할 때 빅리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럽의 명문 리그에서 일부 리그에서 골을 넣는 거 이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홀슈타인길에서 그쵸. 굉장히 잘했지만 그래서 그 이정수 선수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적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본인이 조금 더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일부 리그에 오는 것을 꿈꿨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던 어려움에 대한 그러면서 더 간절해졌던 첫 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재성 선수가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2부 리그부터 밟고 올라가서 2부 리그에서 차근차근히. 인정을 받고 1부 리그에서 지금 이제 붙박이 주전으로 뛰면서 네. 이제 드디어 첫 골을 터뜨리고 이제 시작인 거니까. 그 아시겠지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이번 원래 여름에 마인츠하고 이미 일찌감치 사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마인츠로의 합류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 대표팀에서의 부상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목을 좀 고치고 돌아가느라고 시즌 전에 훈련을 많이 못했어요. 팀에서. 그래서 팀에서 처음에 약속한 거는 너한테 우리는 너를 굉장히 중용할 거고 너는 우리 팀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재성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경기에 바로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주전으로 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더 좋지 않았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대표팀에 들어왔다가 굉장히 그 본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좀 선을 넘는 비판들도 그 중에는 물론 많이 있었고. 넘었죠. 네. 완전 네. 확실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옵사이드죠. 완전. 그렇죠. 그거야말로 옵사이드죠. 우리 팀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 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첫 골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첫 골을 넣는 과정이 좋았어요. 일단은 팀의 역습 상황에서 영리하게 뒤에 딱 있는 선수가 흘려주고 동료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돌파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팀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계속 따라갔죠. 그게 바로 온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과 함께 전진하는 거. 오늘 명언이 폭발하는데요, 이 어록이. 네. Only on 부럽다. side. 자, 그러면 이제 K리그 얘기 좀 해보죠. 진짜 지난 주말은 근데 경기도 경기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좀 있었고 경기 외적인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죠. 있었습니다. 일단 울산 경기 울산 가장 경기부터. 미담을 훈훈한 미담까지 전했던 네. 승리와 미담을 둘 다 거머쥐었던 울산 경기. 이동경 선수의 결승골 네. 그리고 관중석에서 쓰러진 팬을 구한 그 선수들의 팀워크. 예. 우리 저 뽕 PD가 비디오 먹으러 잘 만들었던데.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그거 자극받아서 우리 다음 날 리포트하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인터넷 이제 현지에 있던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기사가 근데 돌아왔죠. 이제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이제 비디오 머가 나온 뒤에 저도 이제 구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뒤로 그 해당 영상 구단 제공한 영상 구단 네. 제공한 영상에 대한 제공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날 뭐 YTN, MBC 뭐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 관례대로 하면은 뭐 이틀 지난 얘기고 사실 뭐 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또 워낙 뭐 이야기가 그쵸. 나름의 교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잘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단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응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은 4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에너지가 좀 팀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가 좀 최근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그럼요. 그리고 네. FA컵 이 경기도 위험했잖아요. 이 경기도 위험했죠. 이동경 선수의 마지막 그 골이 없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댓글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이번 사건으로 선수들한테 좀 더 마인드셋이 새롭게 그럼요. 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모범적인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 또 이런 경기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처도- 선수들도 똑같이 대처를 할 수 네. 있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뭐 하루 늦었지만 보도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회자됐긴 했지만 그 토트넘과 뉴캐슬이 붙었을 때 이제 레길론. 레길론과 네. 다이어가 비슷한 행동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관중들이 바로 이렇게 선수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김태환 선수가 마이크를 뺏고 그냥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골든타임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뽕 PD는 오늘 이 대본에 울산 경기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 여기 8페이지. 8페이지 있어요. 어디? 네 잠깐만 이거 잘못 없어요. 써놨구나 없어. 여기. 아 여기 아, 그건 수원 MBC 광주라고 수원 돼 있어. 광주라고 해놓고 울산. 스코어를 오늘은 칭찬받고 잘 넘어가나. 그러니까. 졸았네 졸았어. 네. 그럼 울산 얘기부터 그래도 계속 이어가야죠. 그러니까 뭐 이어가자면 사실 이 경기는 새는 바가지 어떡 하겠어요. 그러네, 손가락으로 오늘도 막아야지. 샜네. 아.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 14분 만에 일단 2골을 넣었죠. 일단 페널티킥도 있었고 오세훈 선수의 골 장면도 아주 좋았고. 근데 최근 울산이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내리 2골을 내줬거든요. 이대로 끝나면 울산에게는 패배와 같은 경기인 거고 남은 4경기에서도 뭐 너무나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동경 선수가 사실 좀 클래스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원래 왼발잡이잖아요. 오른발로. 예. 공이 넘어오는 거를 오세훈 선수가 떨어뜨린 거를 굉장히 재치 있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잘 잡아서 마치 골키퍼를 제쳤고 팬텀 드리블 하듯이. 예, 그리고 오른발로 가볍게 마무리를 한 장면은 뭐 저는 이동경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결국에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계속 뽑지 않는 이유 이 자리에 이재성, 이동경이 있는데 이강인을 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이동경 선수 다 잘했지만 오세훈 선수도 진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도 넣었고 그리고 아까 이동경 선수를 득점할 때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딱 버텨주면서 헤딩으로 떨어뜨려주는. 사실 지난 시즌 이제 울산에서의 그 골을 거의 골무원을 담당해주던 주니오 선수가 떠나고 나서 이번 시즌 계속 스트라이커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외국인 선수도 부재하고 근데 그 자리를 여름에 진짜 오세훈 선수가 영입 이상의 그 어린 선수가 딱 전방에서 버텨주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울산이 진짜 힘든 그 경기 일정 와중에서도 오세훈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또 하나의 화제의 경기는 인천 대 서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인천이 서울을 꺾으면서 하위 스플릿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누가 강등돼도 안 이상한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 입장에서는 박빙이다. 전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서울이 이제 퇴장을 당하고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올 득점기도 시즌 제가 본 오히려 경기 득점기가 중에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인천이 정도인데. 후반에 조금 몰아쳐서 네. 그랬지. 네. 기성용 선수는 제가 본 올 시즌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모습을 저 보여줬고 공수 고른 네. 활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전반 10분 만에 퇴장을 당해버리니까 너무 빨리 생각나요. 80분을 한 명 없이 뛴다는 게 이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그것도 주바페가 잘 느낄 거 아니에요. 네, 한 명 없이 한 명이 뛰는 게 아쉽죠. 한 명만 더 있어도 약간 이런 생각 계속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시우 선수가 또 그 음. 세리머니를 자제하는 모습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죠. 일단은 이번 주부터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 30일, 31일부터 관중 입장이 처음으로 허용된 경기장 수도권이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인천 같은 경우에 150여일 만에 이제 그렇죠. 예. 직관 못 간 지 오래됐죠.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관중 입장이 허용된 날이었고 그다음에 뭐 지방 구단 같은 경우에도 관중 그 입장이 좀 확대돼. 그래서 그리고 처음으로
그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원정 응원석이 개방된 그렇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서울 팬들은 뭐 여전히 좀 불쾌한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30일에 마지막 인천과의 경기에서 그 이제 고 김남춘 선수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천과 그 해당 경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서 굳이 김남춘 선수의 기일에 인천과 또 경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게 팬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결정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라운드 5경기의 경우에는 일단은 홈 경기 수를 맞춰주려는 전략이 첫 번째. 그러니까 시즌을 19경기는 일단 홈 경기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과 앞서서 어떤 팀이든 3번의 맞대결을 했었잖아요. 이 세 팀과의 홈 원정 경기를 4번째 경기에서는 맞춘다라는 게 있어요. 인천은 마지막 5라운드에서 2번의 홈 경기를 갖게 됩니다. 서울과 포항이에요. 그리고 인천이 가질 수 있는 홈 경기, 서울과의 경기가 들어갈 수 있는 라운드는 이 지금의 34라운드와 37라운드. 근데 37라운드에 서울 인천전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는 포항이 ACL을 치르고 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포항을 포항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머물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코호트를 지키면서 거기서 바로 인천과의 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한 나름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는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이 34라운드에 치르게 되는 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이어서 그런 거죠. 어떤 특별히 뭐 연맹의 그런 뭐 생각이 있었거나 배려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팬들이 조금은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지된 물품을 반입 하려고 했다던가 서울 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추모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뭐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서울을 꺾으면서 이제 7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하위 스플릿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고 또 포항이 패하면서 지금 강등권 7위부터 11위까지 승점이 이제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 11위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인천도 잔류의 청신호를 켰지만 안심할 수 없고 그렇죠. 안전빵은 예, 아니다. 어떤 팀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포항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상위 스플릿에 올라갔으면은 그냥 뭐 강등 걱정 안 하고 아챔만 집중할 수도 있을 맞아. 텐데 쉽지 않아. 이 한 경기 삐끗해 버리니까 강등권에 와서 지금 아챔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돼 버리는. 그러니까 수원 삼성 팬들이 그런 얘기 일부 그러니까 저와 가까운 수원 삼성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북과 경기 보면 잘했거든요. 후반 초반까지 1대0으로 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선수와 또 정상빈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만약에 골이 들어갔던 경기 향방은 또 알 수 없었던 그 경기를 근데 무너지면서 확 무너졌죠. 4대0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슬프지 않더라. 뭐 어때? 일단은 우리는 일단 우리는 6위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스프릿 제도를 만든 사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죠. 뭐 우승도 그렇고 강등도 그렇고 그 아챔 진출권까지도 그렇고 경기 마지막까지 리그 마지막까지도 이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이 제도가 근데 이번에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운이 좋게. 사실 근데 그 4위부터 한 7, 8위까지가 굉장히 촘촘해서 그렇지. 예. 만약에 여기가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7위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7위의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폭망한 구단은 아마도 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완전 일단 제주한테 네. 5대0으로 대패를 당했고 안방에서 그만큼 또 경기가 졌으니까. 끝나자마자 또 유흥가에서 또 무리를 일으켜서 선수들이 볼 사냥하랬더니 다른 사냥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팬들의 반응. 헌터긴 헌터였네. 그렇구나. 몰랐어. 몰랐군요. 사실은 뭐 5대0 대패보다 더 팬들한테는 더 충격적인 일이 다음 날 나온 게 아닐까. 또 그 시간대가 새벽 1시가 넘었죠. 한 2시 가까이 된 시간에 선수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유흥가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요. 선수의 사생활이니까 뭐
근데 마스크만 마스크를 했더라면 썼어야 되지 않나. 네, 마스크만 그게 컸어요. 했더라면 만약 마스크 써는 별그 사생활 방역을 지키고 없죠. 쉬는 시간에 뭐 네, 놀러 간 네, 거니까. 네. 근데 진짜 팀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마스크까지 쓰지 않고 그렇게 좀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제 팬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뭐 노리고 있는 팀인데 네, 원래 그 시즌 초반에 승점을 진짜 잘 쌓았다가 어느 순간 뭐 또 4, 5, 6 이유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네. 제주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예요. 네. 5대0. 이거는 주민규 선수는 거의 뭐 득점왕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제주가 지금 최근 5경기에서 15골을 터뜨린 거의 와, 진짜 경기당 많이 3골씩 터뜨렸다. 다가버리고 있으니까 주민규 선수는 대표팀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못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여기 엄브렐라님이 댓글도 아까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벤투호로 넘어가시죠. 자, 벤투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주민규, 황의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뽑힐까? 기대를 모았죠. 네. 주민규를 많이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세훈도 좀 생각하고 했었는데 김건희 선수는 좀 의외 아닙니까? 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게 근데 의외예요. 수원 그래요? 내가 그게 의외입니다. 그게. 수원 팬들은 조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때 그 SNS에 좀 네, 들어왔었다는 수원 얘기가 있죠. 전북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건이 가겠네 뭐 이런 그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위기들은 팬들이 더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팬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상할 만한 어떤 무슨 계획은 없었잖아요. 뭐 골을 많이 넣었다거나 뭐 근데 그게 이제 벤투 감독이 일단은 벤투 스타일로 움직였나 경기할 때? 우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은 그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안 운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안 좋아하죠. 확실히 박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분명히 얘기한 게 타겟을 모르겠어요. 벤투의 타겟을. 이번에 분명히 얘기한 게 득점만이 스트라이커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건 마치 실점만이 골키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뭐 근데 벤투에게는 실제로 그렇죠. 실점보다 그 벤투에게 골키퍼는 빌드업도 빌드업이니까. 네, 뭐 그러면 승리만이 감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비슷한 거 내용이 아닐까요?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프로세스를 우린 다 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한 득점왕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죠. 네, 네.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유병수 선수도 사실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늘 그 20골 넘는 득점왕 국내 출신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득점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리그 베스트 11에도 그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요? 네. 득점왕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 물론 시즌 중에 바뀌긴 했지만 허정무 감독이 본인도 대표팀 시절에 안 뽑아놓고 일단은 어떻게 리그 득점왕이 리그 베스트 11에 못 들어가냐 이거는 리그 베스트는 좀 그러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강한 그건 좀 어필을 그러네요. 네. 네. 스트라이커에는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2명인데 4-4-1 그러니까. 근데도 안 들어갔다고? 네, 그때 안 들어갔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또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강원 시절에 김영우 선수가 또 굉장히 득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과 전혀 인연을 맺지 못했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 머물게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큰 움직임을 갖지 않고 오는 기회를 마무리하는 유형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기본 그 전통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내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한국 그러니까 K리그에서 타겟형 한국인 스트라이커는 국내용으로 많이 최대 아시아용까지. 원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윤상철 선수가 거의 그때 최다골 깨졌지만 뭐 샤샤 이런 선수한테 깨졌던 것 같은데 대안이 깼던가요? 그러니까 K리그 최다골 넣고 득점하고 했어도 월드컵 한 번도 못 갔고 국가대표도 그렇게 많이 뽑혔던 것 같진 않아요. 뭐 예. 네, 그 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성용 선수도 뭐 기억하시는 팬들 그렇죠. 많으시지만 우성용도 그랬고. 우성용 선수도 이제 안에서 해결하는 선수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우리가 대표팀에서 세 개를 만나면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골도 중요하지만 수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표팀 감독에게는.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 눈에 띄는 그 스트라이커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가 있는 만큼 그 이면에 가려진 수많은 이제 다른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있었다. 이동국 선수가 사실 2010년에 굉장히 폼이 좋았거든요. 2009년, 10년. 근데 허 감독이 계속 안 썼나요? 제대로 안 썼어요. 네,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 골을 넣는 움직임보다 좋은 움직임이 어딨냐라는 사실 또 생각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사실 굉장히 갈등도 있었죠. 결국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동국 선수기는 했지만 안정환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 허 감독은 안정환 선수가 조커로서도 좀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봤었던 거죠. 그렇죠. 정조국 선수도 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표팀이랑 연령대에서는 많이 뛰었는데 국가대표에서는 또 많이 정정욱 선수는 하고. 득점왕을 차지한 게 나이가 상당히 좀 들어서 그때 했었고, 저 광주 시절에. 어렸을 때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뭐 대표팀에서 계속 뭐 성장했는데 청소년 대표팀에서 워낙 예. 좋았었죠. 좀 A 대표팀 과의 그땐 인연은 별로 없었죠. 그때는 뭐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김건희 선수가 뽑히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규성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들고 있지만 저는 이 두 선수가 과연 벤투 감독님의 1번일까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이거 스트라이커 안 뽑고 이선에서 한 명 더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손흥민 손흥민 선수를 올리면 되니까. 탑으로 올린다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그허 감독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자면 허정무 감독 시절에는 이렇게 대표팀에 처음 뽑는 선수가 있으면 그 경기 끝날 때쯤 꼭 한번 그래도 넣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끝나기 경험도 왜냐면 있고. 뽑았으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최종 예선 때도 네. 근데 그때는 또 좀 그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최종 예선을 이렇게 A매치 윈도우 가 열리면 한 경기는 하고 한 경기는 친선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무조건 두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김건희 선수가 이번에 발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워낙 뭐 지금 여기 뭐 공격수뿐만 아니라 수비 지역에 뭐 강상우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뭐 K리그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대표팀에 들어가서 그런 기대를 갖게 했지만 막상 이게 정작 이런 중요한 경기는 안 나오면서 뭐 아쉬운. 벤투 감독은 철저하게 나름의 그러니까 당신만의 그런 계획과 그 로드맵을 갖고 가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김건희가 폼이 좋고 뭐 예를 들면 주민규가 이번에 폼이 좋으니까 뽑아서 바로 한번 넣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이 선수도 그러니까 50인 정도 되는 이제 그 대표팀 풀 안에는 늘 있어서 오래 관찰을 해왔던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에 부르면 보통 첫날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표팀 모든 선수와 면담을 하지는 않고요. 처음 대표팀에 오는 선수는 반드시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뭐 이러이러한 점을 좋게 봤고 너가 이러이러한 점을 이번 훈련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건 아주 좋네요. 네, 그러고 훈련 때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가 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면이 저한테 있나요? 그런 면이? 제가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벤투 두 번 남았죠 올해 두 번의 최종 예선. UAE전과 이번엔 관중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와, 고향에서 가고 열리죠? 싶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뭐 그 벤투 감독은 12월 그러니까 1월 이때는 또 다음 달 1월에도 경기가 있잖아요. 1월 말에 2월에 그 앞두고서 전지 훈련을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로. K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K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네. 그래서 K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일부 선수들은 이제 뭐 돌아오든지 아무튼 그렇게 되고 해외파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1월 두 차례 이제 1월과 2월로 이어지는 이제 최종 예선 경기를 준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하네. 월드컵이 있는 해 겨울은 훈련에 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토토를 마지막으로 아, 네. 장식을 하시죠. 이거 토토하고 또 A매치 쉬니까. 아 다음 주면 또 A 매치네요. 음. 확실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게 되게 잦게 느껴진다. 네. 몇 페이지? 오늘 바로네요. 오늘 네. 오늘 밤부터. 예. 포항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뭐 포항- 주말 경기로 하나요? 주말 경기로 할까요? 아니면 네, 오늘 주말 경기도 경기가. 왜 이번 라운드 거 다 하면 네. 되죠. 아 주말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주중 경기도 있고 주말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다 하죠 뭐. 주말 경기로 하시죠. 주말 경기. 경기요? 제주 수원. 제주 제주. 좋다 제주 요새. 제주. 뭐한 번쯤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수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주? 수원 저도 뭐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하길래 네, 제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원 삼성, 수원 FC 대 대구. 수원 FC. 수원 FC. 수원 FC. 수원 FC. 전북 대 울산. 아. 와, 이거 빅매치가 쉽지 드디어. 않다. 야 이건 거의 뭐 1위 결정전인데. 네. 그렇죠. 전 전북 울산. 한 번도 안 이겼다 하더라고요. 전 진짜 바람 울산이 이어서 우승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에. 네, 울산. 울산 좋은 일 했으니까 울산. 비슷한 마음입니다. 포항 대 광주. 포항이 계속 힘들어요 요새. 무승부. 광주. 광주. 저도 무승부. 따라하지 마. 강원 대 인천. 한숨이 나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인천, 제일 어려워. 약간 인천. 둘 다 힘들다 이런 뜻. 아니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서? 하나 고르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쉽게 못 찍겠죠. 저는. 네, 아 이게 쉽지 않답니다. 강원 대 인천. 인천 두 분 하신 거예요? 네. 저 무승부. 그럼 전 강원 하겠습니다. 서울 대 성남. 서울. 뭐 진영이는 뭐 닥서울. 정해놓고 하는 것 같고. 저 무승부. 저도 무승부. 저도 무승부. 서울을 딱 찍으려다가 도끼 생각이 났어요. 왜요? 승리로 찍어야죠. 그래서 이거 그냥 위험한 무승부로 찍었습니다. 서울 대 성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만나요.